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분쟁들이 그 양태를 분석하고 또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학습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강의에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분쟁의 특징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특징들이 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인 틀과 또 그 시각, 접근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이해될 수 있고 또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 분쟁의 성격과 특징과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제가 몸담고 있는 평화학 또는 평화 분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그 학문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분쟁을 연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결국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사회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이 실제 무력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이제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를 연구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 학제 안에서 이 분쟁을 정확하게 성격 규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분쟁 분석 또는 conflict analysis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연구 분야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그 연구 성과물들, 뭐 논문이나 책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바로 분쟁 분석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 분석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물론 그 이제 디테일하게 그 자세한 그 파악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뭐 끝도 없겠습니다만 크게 살펴봤을 때 다섯 가지 혹은 여섯 가지 정도의 그 분석의 목표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우선은 분쟁의 트렌드, 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태, 그 양태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뭐 분쟁의 그 위험성이라든가 폭력의 정도라든가 또는 주로 이렇게 타겟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나 특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그 원인들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원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원인들이 모두 다 분쟁으로 비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분쟁들을 그러한 원인들이 특정 분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연계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핵심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누가 실제로 이 무력 집단들을 조직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실제로 전선에 나가 싸우도록 이렇게 조장하는가에 대한 그런 그 연구도 있고요. 또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시키기 위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 분쟁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또 그 개입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관련자라고 제가 지금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여기에 개입하는가를 분석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보다 장기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당장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는 그 보다 중장기적인 평화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안들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이 또한 이 저희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그 폭력의 수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요. 단지 그 사람들이 참여했던 그 당사자들의 무력의 정도 또는 협상의 방식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컨텍스트라든가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러한 그 분석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보다 중장기적으로 평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은 또 이 분석 다음 단계에서도 등장하는 저희 연구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10년대 후반
또는 2020년대 초반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평화와 분쟁과 관련된 여러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접근법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전반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국제 분쟁과 평화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사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뒤에 후반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미시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지금 어떤 방법론을 연구하고 또 고려하고 있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 대한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환경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스티븐 핑커라는 학자가 2011년에 아주 도발적인 논제를 던졌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스티븐 핑커? 저희 이제 사실 굉장히 이렇게 캐나다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이고요. 사회 심리학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대중 강연을 많이 해서 사실 이제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또 이 대중 연설가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2011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 어떠신가요? 사실 이게 수많은 분쟁을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발적이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예, 그런데 이 스티븐 핑커가 자기 논제를 이제 그것이 이제 옳은 논제라고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접어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연구 과제들, 연구 결과물들 속에서 이러한 우리 인식과는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 논제를 발견했을 때, 결론을 발견했을 때, 우린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국제사회가 정말로 평화로운지, 아니면 분쟁이 많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분쟁의 특징들이 또는 그 정도가 우리가 지내왔던,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과거와 비교해서 더 발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요. 그러한 연구의 가장 이제 일반화된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통계적으로 이 전체적인 역사에서의 분쟁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연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Correlates of War, 줄여서 이렇게 COW를 합쳐가지고 카우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960년대 초중반에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교수로 있던 데이비 싱어라는 그 학자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모여서 큰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 세계의 무력 분쟁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이거 계속 이제 데이터를 구축해 왔던 프로젝트고요. 지금은 이제 미시간 대학교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분쟁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가장 이제 잘 알려진 그리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Correlate of War 프로젝트가 몇 년 전에 도출했던 이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1816년 그 당시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전쟁들이 활발하게 어, 음,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2006년까지의 그 세계의 거시적인 분쟁 트렌드를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그래프화 한 내용입니다. 이 트렌드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선 조금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은요. 여기 이 그래프에 나타난 서로 다른 색깔들인데요.
첫 번째로 이 제일 밑에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기에 핑크색으로 보이시나요? 오렌지색으로 보이시나요? 이 붉은 계통의 그래프는 Interstate War라고 해서 국가 간의 전쟁들입니다. 그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이 초록색은 Extra State War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식민 전쟁으로 알고 있는 전쟁들 중에서 이 식민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들 사이의 전쟁을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경우들 있죠. 예를 들면 당시에 그 19세기 1800년대의 그 전쟁을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는데 실제로 전쟁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일어났을 때 엑스트라 스테이트 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 스테이트 워는 이 여기 나오는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전이고요.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요.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이 보라색은 논 스테이트 워라고 대부분의 내전은 사실은 정부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내전이라고 하면 정부와 그 정부에 대항하는 일종의 반군 사이의 전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게 아닌 경우들 있죠. 예를 들면 특정 인종 집단과 다른 특정 인종 집단이 무력 분쟁을 벌였는데 정작 정부는 거기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Non-State War라고 했고요. 여기 이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트렌드가 보이시나요? 우리 지금 시기마다 아주 그 전쟁에 그리고 이 지금 이 그래프는 그럼 그 특정 시기에 전쟁이 일어났던 횟수는 몇 번인가를 중심으로 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특정 시기마다 전쟁의 숫자가 특히 더 많이 일어났던 시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 1800년대 시기들은 역시 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이고요. 1900년대 초반에 보면 또 한번 그 세계 1차 대전을 지나가면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또 한번 큰 전쟁 각종 세계 각지에서는 전쟁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더 가까워질수록 1960년대 후반부터 그 전쟁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점이 됐던 시기는 바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이죠. 바로 이 시기가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그 냉전 시대, 콜드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소련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세계 양대 체제가 그 중심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구소련의 입김 사이에서 억눌러져 왔던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전 상태로 돌입하는 것을 더 이상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다른 이유들이 이제 겹치면서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에 그 전쟁 숫자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가요?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또 한 번 전쟁의 숫자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이하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핑커의 조금 전에 그 도발적인 논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거시적인 측면을 쭉 보니 인류 역사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0년대 들어서서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한 트렌드를 확인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을 담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통계 조치에서 우리가 모든 그 일어났던 현상들을 다 통계 자료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각자마다 이게 definition, 그 정의를 갖다 정하고 그 정의에 맞는 나름의 분류 기준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 기준들에 따라서 사실은 전쟁의 양태가 꽤 다른 형태로 이제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카오 프로젝트에서는 전쟁을 그 오르거나이즈드 되고 그 굉장히 지속적인 그 전투가 일어났을 때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우연히 이 서로 전투를 벌였다고 해서 그걸 다 전쟁으로 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조직화된 무력 분쟁이 있을 때에도 1년의 기간, 12개월의 기간 동안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을 경우에만 이 데이터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분쟁들, 그 전투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학자들 중에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된 통계가 950명밖에 안 된다면 그게 1000명이 넘은 전쟁에 비해서 그 피해가 적다는 것이냐? 그렇게 과연 이렇게 그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이 그 카우 프로젝트가 제시했던 그 분류의 기준은 1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1년 사이에 그 양산한 조직화된 그리고 그 지속적인 분쟁, 무력 분쟁을 무력 분쟁에 한정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카오 프로젝트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2006년 이후의 트렌드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대에 가까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Systemic Peace라는 이라는 기관이 최근에 발표했던 분쟁의 트렌드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여기서 이 빨간색 그래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고요. 이 파란색은 그 여기선 societal warfare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전. 근데 이 내전에는 정부가 관여했던 내전과 그렇지 않은 내전들을 다 합쳐서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 점선은 이 두 개 숫자를 합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카우 프로젝트에서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반 또는 80년대 후반에 그 전체적인 무력 분쟁의 숫자가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시기로 넘어가면서 숫자는 조금씩 줄다가 2000년, 10년대에 들어서서 조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이제 그 뒤를 살펴보면 이 사실 숫자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진 않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2011년에 스티븐 핑커는 바로 이 트렌드의 흐름 속에서 그 자기 논제를 제시를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면에서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단지 숫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결국 지금 1960년대 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던 이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는 내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여러 형태의 무력 분쟁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타입은 바로 내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그 평화학 또는 평화분쟁학에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무력 분쟁과 관련된 연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학자들이 물론 내전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도로 생각했을 때 결국 내전과 관련된 여러 분쟁의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이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그 분류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지만 오히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쟁의 그 분석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카오 프로젝트도 그렇고 여기서 나오는 글로벌 트렌드 프로젝트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평화에 가까운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전쟁을 겪고 있나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은 통계 처리를 한 데이터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숫자입니다. 분쟁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폭력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 두 프로젝트는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제 학자들은 이러한 연구 접근법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물론 숫자도 그 분쟁의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느끼는 피해 정도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치거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거나 재산을 결국은 잃거나 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나. 이에 두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것이 좀 더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전쟁의 피해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닐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접근법에서 나온 그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오라고 그러니까 오슬로에 있는 평화연구센터에서 만든 이 Severity of War 프로젝트입니다. 전쟁의 그 참상, 전쟁의 정도, 피해의 정도에 따른 분석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각각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리오라는 연구소가 내렸던 분쟁의 정의는요. 그 서로 간의 무력 집단들이 또 이제 합의되지 않는 그 공통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이해관계나 인식들 때문에 분쟁을 벌였는데 그 분쟁이 최소 25명 이상의 그 전투와 관련된 그 희생자를 낳았을 때 모두 다 그 이 데이터 프로세싱에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카오 프로젝트가 1000명 이상의 그 희생자가 났던 경우에 한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죠. 훨씬 많은 숫자의 그 무력 분쟁들이 이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 사이에 있었던 분쟁이죠. 이, 그, 이 당시에 희생자들이 다른 시대에 어떤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도 그 이후의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1940년대 있었던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6.25 전쟁, 한국 전쟁, 과 관련된 희생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 자체는 적은 거죠. 6.25라는 하나의 전쟁이 단일 전쟁이기 때문에 숫자는 전쟁의 숫자로 봤을 때는 하나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6.25가 6.25 전쟁이 양산했던 결국은 그 수많은 민간인 또 그리고 군인들의 희생자를 보면 이 시기가 압도적으로 더 폭력적인 시대였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또 한 번 그 희생자의 숫자로 봤을 때는 가장 우리 시대에서 폭력적인 시간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히려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에 전쟁의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희생자의 숫자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그 줄어들었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스티븐 핑커의 어, 그 논제로 돌아가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예,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는 어쩌면 그 희생자의 숫자로 봤을 때 최근 그 5, 60년의 시간으로 보면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이 프리오가 했던 그 프로젝트는 25명 이상의 전쟁 관련한 전투 관련한 사상자가 나온 경우에 모두 다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딱 한 가지 그 추가했던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그 기준점 하나는 내전의 경우는 정부가 관여된 전투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진입 장벽을 설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파악하는 그 현실과 또 다른 형태의 그, 파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확인할 수가 그런 영역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연구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 스웨덴에 있는 웁살라 대학교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쟁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또 지금 조금 전에 프리오의 연구와 비슷한 결국은 희생자의 숫자로 전쟁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프리오가 보여줬던 데이터와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여기 보시면 프리오가 보여줬던 데이터는 한번 보시죠. 1990년대 초반에 숫자가 가장 적지요. 희생자의 숫자가.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는 이 1993년, 94년 이 시기에 숫자가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있었던 거죠. 이 시기에 바로 우리가 흔히 지금 루안다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력 분쟁이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루안다에서 있었습니다. 이 루안다 사례와 관련돼서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지금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루안다의 이 무력 분쟁은 거의 100만 명이 가까운 희생자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프리오의 데이터에서는 이게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세계의 무력 분쟁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통계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사회 현상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그 통계 처리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사회 현상 또는 국제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 전혀 다른 형태의 논쟁점들 또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레슨들, 배울 점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오늘 전반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